안녕하세요.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꼭 이거 제가 알려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동영상을 찍겠다고 했죠? 자, 제 2탄. 오늘은 지난주 8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이후로 학생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야, 너희 그 17일 날 그 발표 나온 그 개정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 했더니 애들이 모른대요. 들었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아예 모르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점은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한 거는요, 교육부에서 나왔던 그 2022학년도 그 대입 개정안 이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3페이지에 해당돼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앞으로의 뭐 정책 변화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2022학년도 그 수능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점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4 용지 한 2장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루하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중3 학생들은 이 지금 개정안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이 입시안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처음에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은 학생들의 대도전을 갖다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를 했어요. 대학에 이렇게 30% 이상을 뽑아라. 정시로.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수능 시험을 봐서 정시로 30% 이상을 뽑으라고 했는데, 대학의 자율권을 줬긴 했지만, 권고지만 이게 교육정책에 기여하는 대학에게 지원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만 사업 참여 자격 조건을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30% 이상을 뽑으라는 이 어떤 교육부의 어떤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권고지만 거의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교육 여러 가지 기관이나 아니면 학부모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했을 때는 정시 그 수능 비율을 45%를 원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차차 이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왜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그 비율이 지금 좀 낮게 책정된 것 같지만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기존의 절대평가 방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EBS 그 교재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EBS 교재를 냈냐면 EBS 그 교재를 공부해서 수능 영어에 출제되는 반영이 70%예요. 그런데 70%까지도 좋은데 EBS에서 나왔던 그 영어 지문을 그대로 냈어요. 보기까지. 그 A, B, C, D, E에서 보기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지문을 공부 안 하고 우리나라 해석판을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석판을 암기해서 그 해석과 같은 지문이 나오면 곧바로 정답을 찍는 거.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니, 영어를 공부하지 그 해석을 갖다가 우리나라만 해석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암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게 그대로 안 냈다고 해요. EBS에서. 이제는 EBS 연기율이 70에서 50%로 줄었는데 50%로 확 줄었죠. 그런데다가 소재와 주제는 응용을 하거나 참고는 할 수 있대 그대로 지문을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EBS 그 교재만을 갖고 수능을 준비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지문이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나 소재를 갖다가 응용했다 하더라도 학생은 몰라요. 학생들은 그게 어느 주제를 응용했고 소재를 응용했는지 출제자들은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EBS 영어 지문이 더 이상 똑같게 안 나오니까 EBS 공부만으로는 대입을 준비할 수 없다. 이러한 EBS 공부만으로 대입을 준비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되고, 다양한 영어 지문과 학습을 통해 영어 과목의 입시를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양한 지문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과거처럼. 맞는 거죠. 아니,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말 해석권을 암기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점은 확실하게 고쳐졌다는 거, 50%의 연결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지문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수학. 이게 완벽하게 획기적으로 변했는데요.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나눠져서 공부했었죠. 이제는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문과, 이과의 그 구별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문과하고 이과 그 구별이 없어지는 대신에 공통수학과 선택수학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변했는데 공통수학, 이과, 문과 학생들 다 해야 되는 거는 수학 1, 2예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확률과 통계 하나, 미적분 하나, 기하 하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굉장히 지금 수학에 올인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이과생들은 기하, 벡터,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셋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따라서 문과의 경우에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였지만 나중에 이과로 전향할 때 훨씬 쉬워졌다는 거. 그만큼 그 수학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그 학습 시간을 줄이고 기타 중요한 과목의 국어나 영어에 적절하게 시간을 갖다가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기존 입시에 비해서 수학 과목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비록 상대평가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수학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문과생들은 이과로 전향이 훨씬 쉬워졌다. 이과생들은 과도하게 수학에 집중했던 것을 선택 하나만 하면 되니까 기존의 다른 중요 과목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이 많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고해서 학습 계획을 짜도록 하십시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사탐과 과탐이 있었죠. 탐구 영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사탐과 과탐, 탐구 영역도. 그래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구별 없이 딱 두 개만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계의 경우에는. 됐죠? 이과, 문과 구별 없이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탐, 과탐 구별 없이 딱 두 개만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변했습니다. 자, 국어. 국어 어려웠었죠. 공부할 내용 참 많았었죠. 고등학교 가면. 이 국어도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공통이 뭐냐면 독서와 문학이에요. 기존에 했었던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와 문학. 그리고 선택이 뭐냐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독서문학 4개를 다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독서문학 하나 하고 공통으로 이과 문과 구별 없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거 하던가 언어와 매체 그거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이 국어에 대한 과목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독어, 프랑스, 중국어 뭐 이렇죠.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이 이것도 절대평가로 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학생들이 수학, 과학, 과탐, 사탐 변했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변했죠. 그리고 나서 국어도 역시 변했죠. 그래서 자, 문과 이과를 다 폐지했다. 공통 과목 하나에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과목 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변했으니까 반드시 자, 이거의 기초에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기록했고 어떻게 준비했니까 모른대요. 제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했어?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고3이 되면 아이 성적을 갖고 따로 돈을 많이 주고 몇십만 원씩 주고 개별 그 대입 상담을 받았대요. 개별 대입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건 알 수 있지 그냥은 도저히 모른다. 학교 가서 물어봐도 세세히 다
다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자기 아이의 그 기록에 그 성적에 맞춰서 따로 상담을 받았다. 돈을 주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른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했던 게 학생부 기록입니다. 학생부 기록.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뭐 자소서 쓰는 거, 스펙 쌓기, 그 다음에 뭐 소논문 작성,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학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 학생들에게 요구했는지 참 그동안의 생활이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그 생활이 너무 암담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변했냐면 1번 교사 추천제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각자 담임 선생님 추천, 교사 추천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단순화된 거. 그 다음 인적사항을 기록할 때 학부모님 정보를 기록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뭐를 하신다. 학부모님의 현재 직업이 뭐다. 이런 걸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냥 학적사항, 학생들의 인적사항만 기록하지, 통합으로 기록하지 학부모님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학부모님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집어넣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다다익선이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10개보다 20개를 갖다 기록하는 게 좋고 20개보다 30개를 기록하는 게 좋았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난리 법석을 쳤죠. 5만 가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고 여기서 굉장히 뭐 부정도 많았다고 하는데 비리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수상 기록은 한 학기에 하나만 기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학기에 10개를 따더라도 그중에서 제일 굵직한 거 하나밖에 딸 수 없어.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학기잖아요. 그러면 총 6개만 기록이 돼요. 굳이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율동아리. 이 동아리도 뻑뻑하면 학원에 결석해서 왜 물어보니 물어서 왜 결석했니? 동아리 활동 때문에요. 근데 이제 동아리는 한 학년에 딱 하나만 기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아리를 했다 하더라도 3개밖에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다가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냐면 한글 30자 이내. 한글 30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한 줄이에요. 한 줄로 간단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년에 1개. 그것도 한 줄로 표기함으로써 평가 영향력이 최소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 소논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이런 모든 교과 활동,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소논문,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힘들죠. 그나마 썼다 하더라도 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개별도 선택을 한대요. 선택된 학생들만 또 올렸대요. 여태까지. 그런데 2020학년부터는 소논문 절대로 기재가 안 됩니다. 논문 기재 안 됩니다. 이 소논문은요, 독후감이나 발표문으로 절대로 대체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소논문 작성 없어졌고, 소논문 기재 없어졌습니다.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다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육부 자료에 보면요,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들. 절대로 소논문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 안 되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기재는 하게 되되 학적부에 기록은 하는데 대입활동 자료로는 미제공,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입활동 자료로는 제공되지 않지만 기재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토익 인증시험이나 탭스 인정시험 기록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과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갔는지 그거 위주로 기록하죠. 성적 위주의 학적부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소논문, 상 이런 게 아니라 성적 위주의 학적부가 많이 반영된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교 바깥의 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내 활동, 학교 안에서 활동은 기록하지만 학교 바깥의 활동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가장 문제 또 삼았던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기재를 못합니다.
실적만 양식대로 입력하는데 그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그 발표한 양식은 어디에서 언제 몇 시간 활동했다, 무엇을 활동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언제 몇 시간 어떻게 활동했다 그렇게만 딱 기록하게 돼 있지 구구절절이 무슨 특기사항, 그 특기사항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누가 평가합니까? 특기사항을?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평가가 사라지는 거고 객관적 서술만 딱 짤막하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방과 후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 학생부 기록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 이거 문제였죠. 자소서, 특목고를 갈 때도 자소서, 대학을 갈 때도 자소서. 이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되게 편해졌어요. 자소서가 이제 교육부에서 말하는 자소서 양식이 공통된 양식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 공통된 양식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자소서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는. 그런데 이 자소서도 기존에는 5,000자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3,100자. 3,100자로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3,100자면 A4 용지 2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 양식도 공동 매뉴얼로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각 학교마다 배포해서 그거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그 매뉴얼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는. 그래서 자소서를 갖다 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자소서를 작성하는 선생님을 따로 고용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 자소서를 본인이 쓰지 않거나 자소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는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입학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논술형으로 쓰도록 되어 있나 봐요. 어떤 포맷이 없으니까 이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서술형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이게 뭐냐면 학교 교과 과정, 그 다음 교과서 중심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개별 스펙, 아까 상 받았던 거, 수행평가에 따른 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 그 다음 그러한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자소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2022학년도의 자소서는 학생의 자율학습 능력을 증명하면서 학교 수업 상황과 교과서 학습 상황을 중심으로 써야 돼요. 학교 수업 상황과 교과서 학습 상황을 중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 스스로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매뉴얼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졌죠. 학생 누구든지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자기 정직하게 학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매뉴얼대로 써나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소서, 자율학습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전 이거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런 많은 오류나 많은 비판의 대상이 있었던 부분이 다 빠져버린 거죠. 특히 스펙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자율적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딱 정해져서 그 매뉴얼대로 써내려가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특히 다른 사람들이 써줬던 자소서는 입학 취소 허가가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의 면접이 있죠. 대입 면접이 블라인드식으로 된답니다. 블라인드 뭐냐? 면접 평가할 때 학생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가 절대로 기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학생 그냥 얼굴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번호랑.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소서에 나왔던 내용이 면접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대입의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각 대학이 입학 평가 기준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게 만든답니다. 이걸 실시한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변화된 상황입니다.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대입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그동안 학생부 기록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학생들, 아직 중학교 3학년은 그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해요.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거, 투명적으로 변했다는 거, 공정하게
들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까 학과목의 변화 있었죠. 마지막으로 올해 2019년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작년과는 다르게 2019년도에는요, 후기로 변경해서 일반고와 고입 동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 전형이 다 실시가 돼요. 2019년 1월 4일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이 12월에 발표됐지만, 자, 2019년대는 1월에 발표가 돼서 2019년 1월 중순경에 일반고가 통합으로 배정이 돼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를 가지 않은 학생들은 다 통합으로, 또는 거기에 못 간 학생들은 다 통합적으로 일반고 통합 배정이 된답니다. 이 일정도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추려서 제가 뽑아서 설명했습니다. 20분 동안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잘 새겨듣고 이거에 맞춰서 중3 이하, 중3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딱 원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학점제로 많이 변경되고 앞으로 그 이후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좀 더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변경된 거 그래도 이러한 그 학생부 기록이 많이 단순화돼서 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